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희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백선특강 해가지고 담보물건, 유치권과 저당권과 관한 출제 예상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유치권과 저당권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래도 여기 나오는 문제 정도는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52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1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과실로 금전을 수취한 경우죠. 자, 유치권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로 금전을 수취하는 것은 가능해요. 특징은 뭐냐면 변제 충당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그 금전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번,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이거 우리가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유치권도 그렇고 저당권도 그런 거죠. 따라서 모든 담보물권은 불가분성이 있기 때문에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3번입니다. 자,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유치 목적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못해요. 다만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한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아니고 채무자의 승낙이 없다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이고 따라서 보존에 필요한 사용 가능하고 채무자의 승낙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고 대여할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 행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4번,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인 거죠.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했어요. 자, 유치권자는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또다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조심할 것은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고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서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인 거죠. 따라서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요.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 이것이 맞으려면 필요비가 뭐로 바뀌어야 되죠? 유익비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것도 최근 출제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필요비 내용과 유익비의 내용을 뒤바꿔서 자꾸 출제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 문제 답은 5번이 됩니다. 53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건물의 유치권을 가지지 못한다. 이거 맞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유치 목적물은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돼요.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인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도급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건물은 누구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소유권을 갖는다. 다만 그 비용을, 재료나 비용을 도급인이 제공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 이런 얘기죠. 일단 건설한 그 건물은 수급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도급인에게 넘겨주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 재료 공급하고 그 비용을 도급인이 일체 부담하고 있었다면 이때는 도급인이 소유권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의 비용과 노력이죠. 그러면 비용을 댄 사람은 도급인이 아니라 수급인이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고요.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의 비용과 노력을 완공한 건물에 유치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2번, 물건의 소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하는 제3자가 비용을 지출한 때 점유 권은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올랐음을 증명하여 비용 상환 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지문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유치권자 점유는 적법한 점유여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점유 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그의 권리는, 그의 점유는 적법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번,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결련 관계가 관련성이 있더라도 그 채무 불이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그 물건 사이의 결련 관계,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X예요. 이것도 중요한 지문인데 자, 이런 얘기인 거죠.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이냐 아니면 동시이행 항변권이냐 문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 채권, 원채권을 기준으로 해서 유치권이냐 동시이행 항변권이냐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원래 채권이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면 손해배상 채권도 동시이행 항변권이고요.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라면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인 거죠. 예를 들어서 매매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원래 채권이 동시이행 항변권이니까 손해배상 채권도 동시이행 항변권이 될 거고요. 필요비를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니까 손해배상 채권도 뭐가 되겠죠? 유치권이 되겠죠. 따라서 원래 채권이 결련관계가 인정된다. 유치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결련관계가 인정이 되고 유치권이 되어야 하므로 3번, 채권과 물건 사이에 결련관계가 있더라도 그 채무 불이익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그 물건 사이에 결련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이 부정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에 이루어졌어요. 자, 이것도 중요한데, 자, 우리는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다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성립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다른 말로는 압류 효력이란 말을 씁니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면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다시 한번 보시면 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의 기업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죠.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이라면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고요. 경락인에게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 거죠. 5번, 토지 등 그 성질상 다른 부분과 쉽게 분할할 수 있는 물건인 경우 그 일부를 목적으로 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쉽게 분할할 수 있다라는 말은 부합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부합되지 않았다면 독립된 물건이니까 유치권이 인정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옳지 않은 지문, 틀린 지문은 3번이고 이 문제는 별표에 두시고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하네요. 자, 54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를 해야 돼요. 유치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도 점유를 해야 되고요. 유치권이 존속하기 위해서도 점유를 해야 되니까 1번, 유치권은 점유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 X죠. 경매할 수 있습니다. 뭐가 없죠? 우선 변제권이 없죠. 다시 말하면 경매권은 인정이 되지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2번이 X고 2번이 답이죠. 3번,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4번,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인데, 조심할 것은 이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행사 즉시 유치권이 소멸되게 되지만, 상당한 담보 제공을 위한 이유로 한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55번입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이죠. 자, 그럼 보자고요. 1번,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 갑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구조물을 설치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신축공사 대금은 건물에 대한 것이고요. 건물이 없죠. 그러면 유치 목적물이 없는 것이니까 이 사람은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 건물의 신축 공사를 이유로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도 없고, 또 건물이 없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이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1번은 유치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죠. 따라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구조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공사 대금을 주고 지급을 요구하며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 대금 채권자니까요. 2번, 을 소유 건물의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격려되어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죠. 그럼 이 사람은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공사업시자 갑이 을로부터 위 부동산을 점유 이전받거나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압류 효력이 발생된 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으니까 경락인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3번, 수급인 갑이 건물을 완공한 후 도급인의 을에 대한 공사대금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지 못하자 그 지급을 요구하며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은 공사대금 채권이고 요 손해배상 채권은 공사대금 채권으로 발생한 채권이잖아요. 따라서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3번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 임차인 갑과 임대인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 종료의 반환을 약속한 을이 권리금이죠. 자, 권리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니까. 따라서 을이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자 갑이 그 지급을 요구하여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되지가 않네요. 5번, 갑이 건물을 매도하면서 중도금만 지급받고 잔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잔금 지급을 요구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잔금은 매매대금 채권이죠.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만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지만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5번도 아니네요. 따라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3번이죠. 인물변제도 중요하네요. 그래서 아까 봤던
요 53번 문제하고 요 55번 문제 같이 기억하신다면, 이해하신다면 유치권에 관한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는가 싶어요. 두 문제 확실하게 될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네, 저당권으로 합니다. 56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걸 찾네요. 1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맞죠? 부정성 수반성에서. 2번. 당사자는 설정 계약으로 저당권 효력의 부합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없다. X예요. 물권법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강행 규정인데 이 부분은 오히려 민법 총칙에 있어요. 권리의 객체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 판례의 경우에는 부합물에 미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은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답은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요. 2번이 답이고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것도 잘 나오고요. 잘 틀리십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저당권은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 징수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도 이를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물상대위라고 하죠. 맞는 질문이죠. 4번.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인기를 경과한 후 1년분에 하나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지연배상은 이인기를 경과한 후 1년분. 이자는 무제한이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5번. 자, 용익물권 했죠.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경락인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도 자동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고요.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57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저당권의 효력은 천연 과실뿐만 아니라 법정 과실에도 미친다. 만약에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면 천연 과실뿐만 아니라 법정 과실에도 미치기 때문에 틀렸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지문 자체가 애매합니다. 애매한 것을 기억하지 마세요. 2번.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도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마치고 저당권 실행 요건을 갖추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요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이란 건 뭐냐면요. 채권이 양도됐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 줘야 되거든요. 요 채권 양도의 통지가 있어야 그 채무자로부터 채권 양도로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대항 요건 통지 안 했더라도 저당권 이전에 뭘 마쳤습니까? 부기 등기를 마쳤다면 이 사람에게는 이미 저당권이 있는 상태니까 저당권 실행의 요건을 갖추면 저당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이것도 최근에 질문을 좀 잘 나는 것 같아요. 기억해 두시고. 3번.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자, 근저당권의 채권의 확정시기는 원칙적으로 경매 신청시입니다. 근데 만약에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의 확정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거든요. 따라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매수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그 근저당권이 소멸한 때 확정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4번. 저당권의 이전을 위하여. 자, 저당권을 이전하려고 해요. 그러면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계약이 있으면 되겠죠. 양도인과 양수인의 계약과 부기 등기로서 이전하면 되는 거고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로부터 동일한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항 요건인 통지는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양도인과 양수인 그리고 저당권 설정자 사이에 물권적 합의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물권적 합의와 등기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자 사이에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공동저당관계 등기를
공동저당권의 성립 요건이나 대항 요건으로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인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공시법에서 나올 얘기네요. 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죠? 4번이고 4번이 답입니다. 58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저당권이란 원칙적으로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저당권자가 경매하게 되면 경락인은 부합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종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2번 물상보증인은 수탁보증, 다시 말하면 부탁을 받은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틀린 지문입니다.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병이 보증을 섰어요. 갑으로부터 뭘요? 부탁을 받아서. 그러면 이 사람은 수탁보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을이 병에게 돈을 갚으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겠죠. 이때 이 병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 채무자에게 사전에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상보증인은 사전 구상권이 없습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고요. 병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렇게 타인의 채무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이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죠?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특징은 뭐냐면 을은 병에게 돈을 갚으라고 변제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죠. 청구를 당하면 갑한테 미리 사전으로 뭐죠? 구상권 행사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을이 병에게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갑이 안 갚으면 을이 이 A 건물을 뭐 할 수 있을 뿐이니까 경매할 수 있을 뿐인 거죠. 따라서 이 병에게 물상보증인에게는 사전 구상권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뭐 헷갈린다면 결론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2번을 보시면 물상보증인은 수탁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전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다. 물상보증인에게는 사전 구상권이 없다라는 거 결론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3번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에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차임채권에도 미친다. 일단 저당권자가 과실을 적극적으로 수취하려면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되고 요 차임도 적극 대표적인 법정 과실이죠. 따라서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자 그러면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됐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설정이 됐죠. 그러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하게 되니까 이러한 사람 우리가 뭐죠? 제3취득자라고 하는 거죠.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은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합니다. 왜요?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그렇죠.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되는 거죠. 2번. 자, 59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기 소유 엑소토지의 1번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갑은 다시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엑소토지의 2번 저당권이죠. 그러면 지금 을이 1번 저당권자고 병이 2번 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입니다.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1번 병이 2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으로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병의 채권의 확정 시기는 경매 신청 시고 선순위 저당권, 근저당권이 을의 채권의 확정 시기는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니까 경매 신청 시에 의뢰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는 지문은 X죠. 후 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의 확정 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죠. 2번, 을이 경매를 신청하여 피담보 채권의 원본 채권이 4억 원으로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이 4억 원에 대한 확정 후 발생한 이자 1천만 원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맞는 지문이고 참 시험에 잘 나오죠. 아마 여러분들 문제에서 이런 질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문제죠. 자주 봤다는 얘기는 뭐죠?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요. 이 시점에서 채권액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확정된 후에 발생하는 원본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 사이의 원본 채권은 당연히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될 거고요. 이 사이의 원본 채권에 관한 이자 채권은 채권이 확정된 후에 발생하더라도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을이 경매를 신청하여 피담보 채권의 원본 채권이 4억 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럼 더 이상 원본 채권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4억 원이죠. 이 4억이 뭡니까? 확정되기 전의 원본 채권이죠. 4억에 대한 확정 후 발생한 이자 1천만 원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병의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갑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러면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채권액이 확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근저당권 담보되는 병의 피담보 채무는 확정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4번, 결산기에 확정된 의뢰 채권이 6억인 경우, 자, 6억. 그러면 지금 보시면 채권 채무이 얼마입니까? 5억이잖아요. 5억. 그러면 초과됐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 자, 만약에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가 변제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려면 채권 채무액인 5억만 갚으면 되고요. 채무자가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하려면 실제 채무액 전액인 6억을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갑은 채무자는 5억만 변제하면 의뢰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정의 X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병의 확정된 피담보 채권이 4억이면 정은 4억 원을 변제하지 않는 한 병의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자, 볼까요? 지금 병에 대한 채권 채무이 얼마입니까? 3억이잖아요. 그러면 4억으로 확정되더라도 제3취득자는 얼마만요? 3억만 갚으면 그 병의 근저당권의 말소의 소멸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정은 4억 원을 변제하지 않는 한 병의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60번입니다. 자, 60번이요. 중요합니다.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공동저당에 관해서 이 문제가 우리 그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감정평가사 2020년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오히려 계산하는 방법이 대단히 쉽습니다. 자, 일단 동시배당에 대해서만 정리해 볼게요. 자, 공동저당의 경우에 동시배당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 민법의 규정에.
근데 우리 판례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돼야 된다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물상보증인의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분담액이 결정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첫째, 채무자 소유물에 대해서 선배당을 실시하고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부족한 경우, 부족액에 대해서만 물상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 판례가 거의 한 10년 됐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올 만한 했는데 안 나왔고요.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나올 거예요. 꼭 기억해 두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계산하는 게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관계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죠. 알면 쉽습니다. 문제만 들을 게 복잡한 거죠. 자, 보세요. 갑이 5천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을소의 X부동산과 물상보증인 병소의 Y부동산이죠. 까지 끊어볼게요. 자, 그러면 옆에다가 메모하시면 되겠죠. 지금 을이 갑으로부터 얼마를 빌렸냐면 5천만 원을 빌렸어요. 5천만 원에 대해서 담보하기 위해서 X부동산과 Y부동산의 공동저당이 설정됐는데 특징은 이 X는 채무자인 을의 소유이지만 Y는 물상보증인 병의 소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계속 볼게요.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후 정이 4천만 원 채권으로 X부동산에 무과 3천만 원 채권으로 Y부동산에 각각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갑이 X부동산과 Y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X부동산에서는 6천만 원, Y부동산 4천만 원을 매각하여 동시에 배당을 하는 경우 이자 및 경매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갑이 Y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자, 일단 자세히 설명드리고 쉽게 이제 푸는 방법을 보자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1순위가 갑이고 2순위가 누굽니까? 정이죠. 또 Y에서 1순위가 갑이고 2순위가 누굽니까? 무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경우에는 후순위 권리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치워버리시면 돼요. 왜 그런지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동시배당이잖아요. 그죠? 동시배당. 자, 그럼 보자고요. 자, 동시배당을 하게 되면 원래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지만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하라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만 물상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채무자 소유물인 X부동산에서 얼마가 나왔냐면 6천만 원이 나왔어요. Y에서는 얼마가 나왔습니까? 4천만 원. 그러면 갑은 채무자 소유물인 여기서 얼마요? 5천만 원을 변제받는 거죠. 그러면 받을 돈 다 받았으니까 Y부동산에 받을 돈은 얼마가 됩니까? 빵원인 거죠. 뭐가 없으니까? 부족액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후순위 권리자인 뭐니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캐치할 것은 뭐예요? 문제 보시면서 지금 공동저당이 설정이 됐고 동시배당인데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있다. 그러면 채무자 소유물인 X부동산에서 선배당을 받는구나. 그죠? 또 5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X부동산이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니까 받을 돈 다 받았으니까 부족액이 없으니까 Y부동산에서는 얼마 받는 거죠? 빵원을 받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풀어보시면 오히려 암산으로도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61번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1억 5천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건 좀 복잡합니다. 을 소유 X씨가 2억 원과 물상보증인 병소유
Y 토지에 각각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X 토지의 피담보채권 1억 원의 정의 2번 저당권을 무가 Y 토지 피담보채권의 1억 원의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경매가 이루어져 X 토지 및 Y 토지가 시가대로 낙찰되고 다른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일단 계산을 해보죠. 이 문제는 좀 복잡한데 이게 좀 출제될 가능성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복잡한 일. 다만 우리는 연습하는 의미에서 풀어보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면 1분 내에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시간 남으면 푸는 거죠. 자, 보자고요. 갑이 을에게 얼마를 빌려줬습니까? 1억 5천만 원을.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X와 Y 부동산의 공동 저당이 설정됐는데 X에는 1순위가 누굽니까? 갑. 2순위가 정이고 Y에는 1순위가 갑이고 2순위가 뭡니까? 무가 되는 거고요. 조심할 것은 요 Y가 채무자 소유가 아닌 물상보증인 병의 소유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X 토지의 시가가 얼마입니까? 2억 원이고 Y 토지의 시가가 얼마가 되는 거죠? 1억 원이 되는 거죠. 자, 계산해 보죠. 자, 만약에 동시 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당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기 때문에 갑이 얼마를 받게 됩니까? 1억 5천을 받게 되고요. 갑이 X에서 1억 5천을 가져가니까 얼마가 남았죠? 5천만을 남았으니까 정은 X에서 5천을 받겠죠. 그 다음에 갑은 여기서 동시배당을 하면 빵원이죠. 왜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실시하고 부족액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무는 동시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1억 원을 어떻게 해요?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갑이 20배당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1억 5천인 거죠. 그래서 똑같아요. 그죠? 전액을 받으니까. 따라서 20배당을 선택하면 정은 뭐죠?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의 입장에서는 동시배당을 하든 20배당을 하든 받을 돈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정은 갑의 권리를, Y부동산에 대한 갑의 권리를 대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위하고자 하는 대위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물인 경우에는 뭐 할 수 없습니까? 대위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대위할 수는, 어차피 이 사람은 동시배당하든 20배당하든 5천만 원만 받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갑이 20배당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보자고요. 20배당을 선택하면 지금 병은 전액을 1억 원을 다 가져가게 되잖아요. 근데 원래 노는 여기서 1억 원을 받게 되는데 갑이 20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빵원이 되니까 요 동시배당하면 받을 수 있는 이 1억을 가지고 X에 대한 갑의 권리를 뭐 할 수 있는 거죠? 대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좀 복잡한가요? 조금 복잡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표정이 어두웠을 것 같은데 여기 아무튼 공동저당에 관한 최종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문을 읽어보면서 이해할 수 있어요. 1번, 동시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갑은 X 토지로부터 1억 원, Y 토지로부터 5천만 원 아닙니다. 채무자 소유물이 아닌 Y 토지는 물상보증인 소유물이니까 X 토지에서 1억 5천을 다 갖고요. Y에서는 빵원을 갖는 거죠. 뭐 하면요? 동시배당하면. 2번, 갑이 피담보 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X 토지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하였다면, 그러면 갑의 X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소멸되겠죠. 갑은 Y 토지의 경매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1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X죠. 왜냐하면 X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소멸했다면 이 사람은 Y 토지에 대한 경매가 먼저 이루어지더라도 1억 원에 대해서 배당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 Y 부동산 물상보증인 이 사람이 피를 보죠.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지금 동시배당을 하게 되면
X에서 1억 5천을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Y에서는 빵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갑이 보니까 이 병을 연맥이고 싶어요. 그래서 나 X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포기하겠다. 포기했다는 이유로 여기서 1억 원을 받게 된다면 누가 피해를 봐요? 물상보증인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배당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3번, 먼저 X토지가 경매가 이루어져요. 갑이 그 경매의 대가로부터 채권 전액을 변제받았다면, 변제받습니다. 왜요? 2억이니까 얼마요? 20에 해당하게 되면 1억 5천을 다 받는 거죠. 정은 Y토지에 대하여 1억 원 범위 내에서 갑이 가지던 1번 저당권을 대행사할 수 있다. X죠. 자, 왜냐하면 보시면 갑은 동시에 배당하든 20에 해당하든 X에서 1억 5천을 받아가니까 정은 동시에 배당하든 20에 해당하든 5천만 원을 받게 돼요. 따라서 정에게는 대위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위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물이 아닌 물상보증인 소유물인 경우에는 대위할 수가 없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대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는 거죠. 4번. 먼저 Y토지 경매가 이루어져 갑이 그 경매 대가로부터 1억 원을 변제받았다. 나중에 X토지 경매 대가로부터 무가 5천만 원을 배당받게 된다. X죠. 자, 왜 그러냐면 자, 지금 갑이 20배당에서 1억 원을 받아가면 무는 X 권리에 대해서 얼마를 배당받습니까? 1억 원을 배당받아야 되겠죠. 왜요? 동시 배당하면 무는 Y에서 1억 원을 받을 수가 있었으니까요. 따라서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을 배당받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먼저 Y토지 경매가 이루어져 갑이 그 경매 대가로부터 1억 원을 변제받은 경우 을이 병에 대한 5천만 원의 다른 채권으로 병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하더라도 무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습니다. 뭐 이 상계와 구상금 채권과 이거는 뭐죠? 기억해 둘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다른 채권으로 상계하더라도 무에게 대항할 수 없다.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가 아마 지금 표정 보시면 미로 짐작컨대 굉장히 어두워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둡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동저당에 관한 모든 문제라고 생각하시고요. 한번 저처럼 한번 계산해 보시고 풀어보시고 이거보다는 반드시 쉽게 나오고요. 제가 올해 시험 문제는 예상할 때는 공동저당에 대해서 뭐가 출제될 것 같다고요? 60번이 출제될 것 같으니까 60번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고 61번에 대해서 한번 연습 삼아서 좀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계약법 총론에 관한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